조용하고 깊은 밤, 방 안에 불을 끄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은 많아지고 젊은 날 가슴에 품었던 순수했던 불꽃은 어느새 희미해져 가곤 하죠. 이처럼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날, 우리는 한 청년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바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갈망했던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기고 깊고 맑은 눈망울로 어딘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청년의 흑백 사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 구절들이 잔잔한 바람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던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서늘하게 건네줍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맑고 결백한 영혼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시임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1940년 2월 16일의 깊은 새벽, 조국의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무소의 차가운 독방 속에서 이제 겨우 27이 된 이 청년 시인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깊은 밤, 정적을 깨고 형무소 복도로 울려 퍼진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서글픈 외마디 비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병 하나 없이 그저 맑고 건강했던 청년이 왜 그 먼 이국 땅의 감옥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일제가 남긴 기록에는 그저 뇌이혈이라는 짧은 세 글자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지만 그 차가운 감옥의 문틀 사이에는 우리가 차마 다 알지 못하는 청년의 눈물과 아픈 서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임의 맑은 영혼이 건네는 이 눈부시고도 먹먹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인의 위대한 영혼이 처음으로 세상에 그 숨결을 드러낸 곳은 지금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땅, 저 멀리 만주 북간도의 작은 마을 명동촌이었습니다. 1917년 12월 30일, 차가운 대륙의 겨울바람이 살을 에어내듯 불어오던 그날, 학자와 선구자들이 모여 살던 기독교 공동체 마을의 유복한 가문에서 복덩이 같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윤영석, 어머니는 김용이었고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며 올곧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명을 해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해처럼 환하게 빛나라는 그 다정한 이름처럼 소년동주는 온 가문의 따뜻한 축복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풍요롭고 평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간도 명동촌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사들과 지식인들이 척박한 황무지를 눈물로 개간하여 세운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의 거점과도 같은 뜻깊은 성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윤하연은 일찍이 신학문을 받아들여 마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었고 외삼촌인 김야견 선생은 귀암이라는 호와 함께 북간도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거목이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동주는 비단 옷을 입고 자랄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과 문학적 토양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은은한 교회 종소리와 밤이면 마당 가득 쏟아질 듯 내려앉던 만주대륙의 거대한 별들은 훗날 그가 쓰게 될 시의 가장 아름다운 원형이 되어
소년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 형제처럼 자란 사촌 송몽규는 윤동주의 유년 시절과 청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하고 도달하고 싶었던 산이었습니다. 몽규는 동주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청년이었죠. 동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홀로 문장을 다듬는 서생이었다면 몽규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침없이 뛰어드는 대담한 행동파였습니다. 어른들은 늘 활달하고 영리한 몽규를 가문의 대들보라며 칭찬했고 동주는 언제나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사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청년이 되어가면서 두 사람의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벌어졌습니다. 동주가 은진중학교에서 조용히 시를 쓰던 시절, 송몽규는 이미 남다른 천재성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35년에 일어난 겨울이었습니다. 사촌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술가락이라는 작품으로 당당히 당선된 것입니다. 당시 은진중학교 재학생이자 불과 18살에 불과했던 소년이 당대 최고 권위의 신춘문예에 이름을 올렸으니 북한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큼 거대한 경사였습니다. 온 동매가 몽규의 천재성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일 때 동주는 진심으로 사촌을 축하하면서도 방 안으로 돌아와 홀로 깊은 열등감과 무력감 속에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글을 쓰고 문학을 논해왔던 동반자였지만 몽규는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 대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고 자신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부끄러운 시 몇 줄을 쥐고 있는 무명의 청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동주의 여린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게다가 몽규는 문학적 성취에만 머무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직접 몸을 던져 독립운동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대담함까지 지니고 있었죠. 송몽규가 중국 낙양의 군관학교로 비밀리에 떠나 독립군이 되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동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향에 남아 사촌의 안위를 걱정하며 연필을 만지작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유약하고 얌전한 모습과 달리 은진중학교 시절 동주의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폭발적인 문학적 각성이 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조선 땅에서 바다를 건너 날아온 순 한글 잡지들이었습니다. 동주는 어린이를 위한 잡지인 아이생활과 당대 최고의 문학 잡지비를 손에 넣기 위해 용정 시내의 서점을 매일같이 드나들었죠.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우리말과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 되어가던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동주는 밤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우리말로 인쇄된 잡지의 문장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말 단어가 가진 특유의 온기와 아련한 서정성이 소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동주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동무들을 모아 교내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로 기획한 것이죠. 동주는 직접 원고를 모으고 종이를 자르고 잉크를 묻혀 인쇄판을 찍어내는 힘든 전 과정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끝에 시커먼 잉크가 묻어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아도 밤을 새워 우리말로 된 잡지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소년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남들이 총칼을 쥐고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거칠게 외칠 때 청소년기의 윤동주는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지키고 아름답게 다듬는 것 또한 시배를 지켜내는 가장 숭고한 저항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넓은 학문의 세계를 접하고 문학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청년 윤동주가 선택한 다음 행선지는
평양에 위치한 명문 평양 숭실중학교였습니다. 1935년 가을, 대륙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도착한 평양은 민족의 숨결과 지식인들의 열망이 뜨겁게 살아 숨쉬는 대도시였죠. 하지만 평양에서 마주한 청춘의 봄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포갑이 한반도 전체를 거대한 감옥처럼 집어삼키던 시기, 숭실중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에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과 종교적 양심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본 천황의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곧게 자라온 청년 동주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모독이었고, 조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당시 숭실중학교의 교장이었던 미국의 선교사 조지 매클 박사는 일제의 강압에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인간의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는 짓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분노한 일제는 매크 교장의 자격을 박탈했고, 결국 1936년 봄 평양 숭실중학교에 강제 폐교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움의 전단이 문을 닫고 교정의 불이 꺼져버린 비극적인 사태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눈물을 흘렸으며 현실적인 타협을 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자 청년 동주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안고 짐을 싸서 고향 북간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시대의 광기 앞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청년의 여린 마음을 서글프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 숭실중학교의 불 꺼진 교정에서 마주한 시린 경험은 소년 윤동주를 시대의 아픔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진정한 청년 시인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성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밤이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고향 북간도로 돌아온 청년 윤동주의 가슴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시를 향한 열망이 더욱 선명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말 글쓰기만이 자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신념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중학교 졸업을 앞둔 1937년의 겨울, 청년은 마침내 문과대학에 진학해 본격적인 문학의 길을 걷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의 문턱에서 청년은 평생을 마주해야 할 가장 완고하고 거대한 장벽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일제가 아니라 그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의 아버지 윤영석이었습니다. 당시 윤동주의 아버지는 무척이나 현실적이고 올곧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만주대륙을 떠도는 이 유랑의 암흑기 속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그저 배부른 자들의 한가한 한탄이거나 장차 굶어 죽기에 딱 좋은 나약한 취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장남인 동주가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어엿한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술을 배워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실력 있는 전문직으로 살아남는 것만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길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앞에 앉혀두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시를 쓰겠다는 말이냐. 총칼이 부딪히고 나라의 핏줄이 끊기는 이 마당에 시를 써서 도대체 누굴 구하겠다는 거냐. 당장 의대에 진학해서 사람 고치는 기술을 배워라. 하지만 평소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순종적이던 아들 동주는
이번만큼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수줍음 많고 고요하던 청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타협을 모르는 단단한 대나무 같은 성정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밖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동주는 아버지가 내민 의대 입학 원서를 차마 쥐지 못했고, 이에 경로한 아버지는 밥상을 물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에는 매일같이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과 서글픈 고함이 번갈아 오갔죠.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자책감과 자신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청년 동주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갈등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자 동주는 급기야 며칠 동안 밥을 아예 굶어버리는 단식 투쟁을 벌였고, 방을 뛰쳐나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용정거리를 할 일 없이 방황하는 가출까지 감행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던 순하디 순한 청년이 부려놓은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고도 처절한 반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 섞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문학을 버린 자신의 삶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독한 부자 간의 전쟁은 몇 달 동안 이어지며 가문 전체를 깊은 시름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이 서글픈 파국을 끝낸 것은 할아버지 윤하연의 깊은 중재였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가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책상 앞에 앉아 밤새 원구지를 쥐고 있는 손자의 처절한 모습을 차마 더는 볼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엄히 꾸짖으며 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주가 저렇게까지 제 전부를 걸고 원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두어라. 문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제 도리만 다하면 되는 법이다. 할아버지의 준엄한 한마디에 아버지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주의 문과 진학을 마지못해 허락하게 됩니다. 간신히 자신의 꿈을 지켜냈지만 청년 동주의 마음은 결코 가볍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던 아버지의 기대를 끝내 저버렸다는 마음의 짐, 그리고 자신 때문에 집안에 불어닥쳤던 그 폭풍 같은 갈등의 기억은 훗날 그가 시를 쓸 때마다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부끄러움의 또 다른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린 갈등 끝에 마침내 가슴속에 시를 품은 청년 윤동주는 1938년 봄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문학의 바다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경성의 연희전문학교 문과였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이곳은 우거진 숲과 이국적인 석조 건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낭만의 전당이자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우리말 문학과 서구의 학문이 은밀하게 살아 숨쉬던 자유의 요람이었죠. 만주와 평양의 거친 바람을 견디온 21살의 청년 동주에게 연희전문학교의 교정은 마침내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거대한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연희전문 시절의 윤동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사나 나약한 은둔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성의 유행을 선도하던 아주 세련된 청년이자 시와 문학을 온몸으로 사랑하던 멋쟁이 모더니스트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몸에 딱 맞는 맞춤 양복을 차려입고 신촌의 낙엽 쌓인 거리를 거닐던 그의 모습은 동급생들 사이에서도 반연 눈에 띄었죠. 그는 서구의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을 탐독했고 프랑스 시인들의 문장에 감탄했으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억압적인 시대의 공기 속에서도 청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동주의 문학적 영혼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거대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 시인이자 경성 최고의 모던보이였던 백석의 시집 사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도 방언의 감칠맛 나는 언어와 서구적인 감각이 결합된 백석의 시 세계는 순수한 우리말의 극한을 추구하던 동주에게 엄청난 문화적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주는 백석의 시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가야 할 문학적 지향점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석은 단순히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청년 윤동주가 닮고 싶어 했던 거대한 우산이자 시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석의 시집 사슴은 단 100부만 한정판으로 인쇄되어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귀한 책이었습니다. 시집을 너무나 갖고 싶었던 동주는 매일같이 연희 전문 도서관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책을 빌려 손에 쥔 날, 그는 하얀 원고지와 펜을 꺼내 들고 어두운 하숙방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는 백석의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손가락이 마비되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동주는 백석의 문장 하나하나를 자신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키듯 정성스레 꼭꼭 눌러 썼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던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필사의 밤들은 청년 윤동주의 시세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예술적 경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나 시집 속에 박제된 사진으로만 만나는 윤동주는 대개 나약하고 늘 고개를 숙인 채 고독에 잠겨있는 슬픈 시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건강하고 활기찬 청춘을 온몸으로 즐길 줄 알았던 진짜 청년 윤동주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눈물 짓던 은둔자가 아니라 교정의 푸른 잔디 위를 거침없이 뛰어다니던 열정적인 운동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시절 윤동주는 놀랍게도 학교 축구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아 친구들 뒤에 조용히 서 있던 그였지만 축구 유니폼을 입고 골대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거칠게 몰고 오는 축구공을 향해 온몸을 날려 막아내고 수비수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경기를 지휘하던 청년이 바로 윤동주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동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호탕하게 웃어젖히던 그의 모습은 그를 그저 유약한 문학소년으로만 생각했던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쌓인 시대의 중압감과 문학적 고뇌를 푸른 그라운드 위에서 땀을 흘리며 건강하게 발산할 줄 아는 단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가꾸고 꾸밀 줄 아는 아주 세련된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동주는 옷 한 벌을 입더라도 대충 입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성 시내의 유명한 양복점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딱 맞춘 멋진 신사 양복을 맞춰 입기를 즐겼고 깃을 빳빳하게 세운 셔츠와 단정한 넥타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연희 전문학교의 교정을 맞춤 양복을 입고 세련된 걸음걸이로 거닐던 그의 모습은 당대 청년들이 동경하던 모던보이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에 찌들어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흑 같은 시대일수록 자신을 더욱 단정하고 품격 있게 유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동무들과 함께 하숙집방에 모여 나누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빛이 났습니다. 그는 가끔 장난기가 발동하면 동무들의 특징을 콕 집어 흉내내며
방안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숨기지 않고 하숙집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며 끈끈한 정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결하고 엄숙한 시인의 뒷모습에는 이처럼 축구를 사랑하고 세련된 양복을 좋아하며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행복해하던 평범하고 따뜻한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는 순간 그는 숨이 막힐 정도의 거대한 완벽주의자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그의 방안은 언제나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고 그 어떤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엄숙한 성소와도 같았죠. 그의 하숙방을 찾았던 동무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자로잰 듯 완벽하게 정렬되어 이석고 연필과 필기구들은 마치 군대의 병사들처럼 일렬로 줄을 맞춰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옷을 입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양복에 작은 먼지 하나나 얼룩 하나가 묻는 것도 참지 못해 외출 전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고 방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진 것조차 용납하지 못해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어내던 지독한 깔끔함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타고난 악필을 감추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글씨체조차 스스로의 완벽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동주는 원고지를 작성할 때 마치 인쇄소에서 정밀하게 찍어낸 인쇄체처럼 온 힘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쓰는 버릇을 들였죠. 비뚤어진 글씨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숨막히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원고지 한 칸 한 칸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독한 결벽증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문학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으려는 서슬퍼런 자아성찰의 칼날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내면의 욕망이나 비겁함마저도 끝없이 거울에 비추어 보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물처럼 살면 편안할 것에 윤동주는 자신의 영혼에 묻은 아주 작은 정신적 얼룩조차 용납하지 못해 밤마다 촛불을 켜고 눈물을 흘리며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수줍음 많고 결벽적인 성정은 청춘의 가장 뜨거운 감정인 사랑 앞에서 더없이 애틋하고 시린 아픔으로 피어났습니다. 연희 전문 시절 동주의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인근 이화여전에 다니던 단아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세련된 맞춤 양복을 입고 길을 걷다가도 그녀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동주는 귓볼까지 새빨갛게 물들인 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황급히 길을 비켜서곤 했습니다. 남들처럼 다가가 멋지게 인사를 건네거나 차 한 잔을 마시자는 가벼운 고백조차 그의 수줍은 성격에는 감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애틋한 연모의 감정들을 홀로 하숙방으로 돌아와 밤새 원고지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의 시 소년이나 사랑의 전당에 등장하는 그 서글프고도 투명한 사랑의 고백들은 결국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청춘의 비밀스러운 혼잣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도 지독하게 절제하고 검열해야 했던 청년 윤동주. 지독한 결벽증과 남모를 짝사랑의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서재를 지키던 청년 윤동주에게 문학적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것은 당대 조선 문단에서 가장 세련되고 독보적인 시적 성취를 이루었던 거장, 시인 정지용의 문학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이미 백석의 시를 필사하며 우리말의 고유한 결을 탐색했던 동주였지만 정주영이 보여준 시 세계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주영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우리말을 정밀한 보석처럼 깎고 다듬어 시각적 회화로 서술해내는 천재적인 언어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리창에 기척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그의 시 구절들을 접했을 때 윤동주가 받은 예술적 충격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동주는 연희 전문 기숙사와 신촌의 좁은 하숙방에서 정주영의 시집을 닳고 닳을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언어를 극한까지 배려내어 슬픔조차 가장 고결한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임을 거장의 그림자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윤동주의 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정점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시에 머물러 있던 소박한 소년의 정서는 사라지고 시어 하나하나에 엄격한 절제미와 고도의 상징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이 단어가 과연 우리말이 가진 가장 순결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는가? 혹시 시대의 탁한 공기에 오염된 언어는 아닌가? 끊임없이 자문했죠. 정주영의 모더니즘적 감각은 결벽증 어린 윤동주의 내면과 결합하면서 투명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운 거울 같은 시 세계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괴로워하고 별을 보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극도의 섬세함은 바로 거장의 어깨 위에서 피어난 눈부신 결과물이었습니다. 동주는 언젠가 자신도 정주영 시인처럼 훌륭한 문학가가 되어 조선의 영혼을 시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희 전문 시절의 마지막 해, 그는 그동안 자신이 밤새워 꼭꼭 눌러 썼던 시들을 모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집을 엮어내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거장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만의 당당한 문학적 선언을 준비하려 했던 것이죠. 1941년 겨울, 경성의 거리는 유독 시리고 쓸쓸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졸업을 앞둔 24살의 청년 윤동주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밤새워 써내려간 시의 원고 뭉치가 소중하게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영혼의 흔들림과 시대의 아픔을 모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집을 내고자 했죠.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병원이라는 제목을 붙이려 했으나 깊은 고민 끝에 청년의 가장 순결한 자아를 담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쇄소까지 직접 알아보고 다니며 자신의 시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의 순수한 열망을 가혹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일제 침략 전쟁이 광기로 치닫던 그해 겨울, 조선 땅의 문학은 이미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죠. 우리말 신문과 잡지는 강제로 폐간되었고 단 한 줄의 한글시를 쓰는 것조차 사상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시퍼런 칼날의 시대였습니다. 동주가 존경하던 스승인 이양하 교수는 청년의 시 원고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류했습니다. 동주야, 지금 이 시집을 냈다가는 너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일제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순결한 문장들이 저들의 손에 찢겨 나갈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춤을 죽이고 기다려야 한다. 스승의 천금 같은 만류 앞에 청년 동주는 거대한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며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온 문학이
나라를 잃은 현실 앞에서는 단 한 장의 종이 쪼가리처럼 무력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흘렀죠. 출판이 좌절된 날 밤, 동주는 세상에 단 3권밖에 없는 손글씨 필사본 시집을 엮었습니다. 한 권은 스승 이양하 교수에게, 또 한 권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후배 정병욱에게 건넸고, 나머지 한 권은 자신이 품었습니다. 정병욱에게 원고를 넘기던 날, 동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내 영혼과도 같은 시들일세. 부디 이 시들을 잘 지켜주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선물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 속에 자신의 영혼을 파묻는 슬픈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후배 정병욱은 청년 동주의 절박한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죠. 훗날 정병욱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이 귀중한 원고 뭉치를 명주 보자기에 겹겹이 싸서 전라남도 광양의 고향집 마룻바닥 밑 깊숙한 어둠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숨을 죽여야 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작 시인 자신은 살아생전 이 시집이 인쇄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영원한 겨울의 서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시집의 출간이 완전히 무산되던 1941년의 겨울, 청년 윤동주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저는 조선 땅에서 우리말로 시를 쓸 수도 학문을 이어갈 수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더 넓은 세상인 일본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거장의 발자취가 남겨진 이국의 대학에서 영문학을 깊이 연구하여 언젠가 찾아올 조국의 봄을 준비하겠다는 마지막 선택이었죠. 하지만 적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배표를 끊기 전 일제는 조선의 청년에게 인간으로서 차마 감당하기 힘든 가장 굴욕적인 영혼의 도사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창씨 계명 압박이었습니다. 일제의 법령에 따라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으로 건너가는 도항 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었고, 유학은커녕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장남의 앞길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준비했고, 1942년의 어느 날 봄, 윤동주는 만주 땅의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이자 가문의 자랑이었던 고결한 이름 윤동주를 지워버리고 히라누마 도주라는 낯설고 탁한 일본식 이름이 적힌 서류를 접수창고에 내밀던 순간 청년의 손가락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동사무소를 걸어 나오는 그의 시야는 온통 눈물로 흐려져 있었고, 밤새도록 자신의 방 안에서 흐느껴 울며 영혼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수치심에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당했다는 치욕감과 생존을 위해 일제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대한 죄책감 속에서 청년은 다시 한번 펜을 쥐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꺼내어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죠. 그렇게 탄생한 시가 바로 윤동주 문학의 가장 깊은 심연이자 절창인 참회록입니다. 그는 시의 첫 구절에 파란 녹이 낀 청동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같이 욕될까? 라며 스스로를 죄인이라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며 나라를 잃은 시대 속에서 비겁하게 살아남아 유학을 떠나려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창씨 계명은 청년 윤동주의 영혼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붉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남들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타협할 때 이 결벽증 어린 시인은
자신의 이름 뒤에 숨은 아주 작은 비겁함마저도 역사와 하늘 앞에 대죄로 여기며 스스로를 참회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조선인 윤동주의 영혼을 스스로 장사 지내고 껍데기만 남은 히라누마 도주가 되어 떠나야 했던 현해탄의 유학기에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대를 향한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칼날처럼 베려지고 있었습니다. 1942년 봄, 현해탄을 건너 일본 도쿄에 도착한 청년 윤동주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그가 입학한 곳은 도쿄의 명문 리큐 대학 영문과였죠. 서구의 세련된 문학과 낭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선택한 길이었지만 일제의 심장부는 이미 태평양 전쟁의 광기 속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대동아전쟁의 승리를 외치는 군가가 울려 퍼졌고 하늘에는 검은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녔습니다. 그 숨막히는 적국의 한복판에서 조선인 유학생 히라누마 도주로 살아야 했던 청년의 하루하루는 지독한 고독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시 배급 체제는 패망을 향해 가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식량 보급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도쿄의 하숙방에서 청년 동주는 매일같이 극심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죠. 쌀밥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깻묵이나 딱딱하게 말린 무말랭이를 물에 불려 먹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풍요롭게 자랐던 북간도의 기억이 아득한 신기루처럼 느껴질 만큼 그의 육체는 타양의 빽빽한 콘크리트 숲속에서 빠르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뺨은 움푹 들어가고 그 고결했던 눈동자에는 낯선 이국 땅이 주는 극도의 피로감과 서글픔이 짙게 배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삼엄한 감시망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건너온 유학생들은 일제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기에 동주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기록되고 감시당했죠. 서랍 속에 넣어둔 우리말시 원고를 들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사상범으로 끌려갈 수 있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동주는 밤마다 하숙방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의 후기 작품 속에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절망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며 깻묵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문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청년의 처절한 집념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도쿄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동주는 조금 더 자유로운 학풍을 지닌 교토의 동지사 대학으로 편입을 감행합니다. 그곳은 그가 존경하던 거장 정지용 시인의 모교이기도 했기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내려간 길이었죠. 하지만 교토 역시 군국주의의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43년 여름, 전황이 불리해진 일제가 조선인 유학생들까지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려 하자 동주는 마침내 유학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귀국행 기차표를 끊어놓고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의 어느 날, 동주는 동무들과 함께 교토 시내를 흐르는 우지강가로 마지막 소풍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의 시간임을 영혼으로 직감했던 것일까요? 그날 청년 동주는 평소의 그 고요함을 깨고 강바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우리요,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의 목소리에 실린 아리랑가락이 우지강의 푸른 물결 위로 번져나갈 때 동주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동무들은 그날의 동주가 유독 슬퍼 보였다고 기억했죠. 그리고 그 슬픈 예감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불과 며칠 전이었던 1943년 7월 14일 새벽,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교토의 하숙방문을 거칠게 부수고 구두발소리와 함께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청년의 가냘픈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채웠고 그가 밤새워 써내려간 우리말시 원고들과 일기장, 책들을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자루에 담았습니다. 죄명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올가미,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사촌 송몽기와 함께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독립을 모의했다는 일제가 제멋대로 조작한 죄목이었죠. 귀국행 기차표를 품에 안은 채 조국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던 청년 시인의 꿈은 그렇게 적국의 차가운 새벽녘 공기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청년에게는 학문의 전당 대신 차디찬 유치장의 무자비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3년 7월의 어느 새벽, 차가운 쇠수갑을 찬 채 교토경찰서 지하의 어두운 유치장으로 끌려간 청년 윤동주가 마주한 것은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야만적이고 거친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에게 거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결하고 순수하게만 자라온 지독한 결벽증의 서생이었죠. 그런 그에게 일본 고등계 형사들은 조선인 사상범이라는 멸시 섞인 욕설을 퍼부으며 유치장의 시멘트 바닥 위로 무자비한 구타와 구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동주가 밤새워 꾹꾹 눌러 썼던 아름다운 우리말시 구절들을 눈앞에서 난폭하게 흔들어대며 이것이 일제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사상적 증거가 아니냐고 청년을 다그쳤습니다.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며칠 밤을 고민하며 순결하게 배려내었던 그의 문학은 적국의 추조실 안에서 단지 불온한 낙서이자 범죄의 기록으로 난도질당했죠. 뺨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차가운 바닥을 적실 때마다 동주는 육체적인 통증보다 자신의 고결한 인간적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실에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사촌 송몽규와 함께 유학생들을 모아 무슨 모의를 했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대라며 청년의 여린 몸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폭력과 모욕 속에서도 청년 윤동주의 내면에 흐르던 올곧은 선비의 기계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거나 살아남기 위해 동무들의 이름을 밀고 하는 비겁함을 선택하지 않았죠. 오히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홀로 웅크려 앉아 온몸이 멍드는 통증 속에서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의 밤하늘과 바람, 그리고 별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일제는 총칼과 폭력으로 그의 가냘픈 육체를 구속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원고지 위에서 단단하게 다듬어진 그의 문학적 영혼만큼은 단 1mm도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가혹한 취조 끝에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1944년 3월 31일 교토지방재판소는 청년 윤동주에게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가 어릴 때부터 민족의식을 가졌고 우리말로 시를 쓰며 조선의 독립을 꿈꾸었다는 내용이 죄목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실형이 확정된 청년은 마침내 그의 인생 마지막 종착지가 될 거대한 붉은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인 악명 높은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독방. 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청년의 육체는 낙엽처럼 빠르게 말라갔죠.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형편없는 교도소 밥은 시인의 숨통을 매일같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윤동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는 지독한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철문이 열리는 불길한 쇳소리와 함께 청년의 방으로 다가오는 하얀 가운을 입은 자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당시 폐망 직전의 광기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일제 군부와 의료계는 전선의 군인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바닥나자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생체 실험을 제도권 감옥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쿠오카 형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일제 최정예 의학기관, 규슈 제국대학 의학부였죠. 그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닷물을 희석해서 사람의 몸에 주입하면 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잔혹하고도 황당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도구, 즉 마루타로 선택된 이들이 바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있던 윤동주와 송모규 같은 조선인 사상범 재소자들이었습니다. 일제에게 이들은 국가에 반역한 죄인이자 생체 실험을 자행하다 죽여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 가장 완벽한 실험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청년은 간수들에 의해 정체모를 주사실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 고결한 시를 쓰던 청년의 투명하고 가냘픈 팔뚝 위로 커다란 주사 바늘이 사정없이 꽂혔죠. 주사기 속에 채워져 있던 탁하고 차가운 액체. 멸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미생물과 세균이 득실거리던 검은 바닷물이 청년의 맑은 혈관 속으로 강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주사액이 투여되는 그 순간마다 청년은 온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환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닷물 속의 염분과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극심한 폐혈증을 일으켰고 청년의 뇌혈관은 매일 밤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사를 맞고 독방으로 돌아온 동주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차가운 바닥을 뒹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몸이 왜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지, 저들이 제 몸에 넣는 물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청년의 눈동자는 점점 생기를 잃고 탁하게 변해갔죠. 일제는 주사기를 통해 청년의 고결한 육체를 처절하게 난도질했고 그의 맑은 양심을 강제로 오염시키려 했습니다. 거친 고문 앞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천재 시인의 불꽃이 일제의 잔혹한 의학적 음모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던 비극적인 겨울이었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숨결이 잦아들어가던 1945년 2월의 어느 날, 청년 윤동주는 마침내 자신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고 뇌혈관이 터져버린 비참한 몰골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 가심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조국의 언어로 외마디 비명을 길게 내질렀습니다. 27의 아까운 나이로 쓰러져간 별. 과연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 감옥을 찾아갔던 가족들이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남아 있던 사촌 송몽규가 전한 마지막 날것의 증언은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울리게 될까요? 1945년 2월 말, 북간도의 고향집으로 청천벽력 같은 전보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윤동주 사망. 시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당숙 윤영추는 핏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누르며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로 황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건너 형무소의 거대한 붉은 벽돌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유족들을 마주한 감옥의 공기는 기괴한 정도로 서늘하고 무거웠죠. 간수들은 장남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라고 재촉할 뿐 청년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았습니다. 윤영춘은 동주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 아직 숨을 쉬고 감옥에 남아있는 사촌 송몽규를 면회하기 위해 형무소 접견실을 차가운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간수들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본 윤영춘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이는 당대 북간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총명하고 늠름하던 천재 청년 송몽규가 아니었습니다. 살은 온데간데 없이 빠져 가냘픈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채 흐릿하게 풀려있는 그저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인 비참한 몰골의 인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송몽규는 자신을 찾아온 당숙을 바라보며 이미 마비가 시작되어 잘 움직이지도 않는 입술을 겨우 가누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족들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시리고 아프게 울렸죠. 훗날 윤영춘이 역사 앞에 피눈물로 전한 송몽규의 마지막 날 것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맞았더니 이 모양이 되었고 동주도 이 모양으로. 송몽규는 앙상하게 마른 팔을 들어 올리며 매일같이 자신들의 혈관 속으로 강제로 주입되던 그 의문의 주사바늘 자국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불러내어 정체 모를 액션을 주입했고 그 주사를 맞을 때마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으며 결국 동주도 그 독한 주사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각색되지 않은 이 담담하고도 날것의 증언은 후쿠오카 형무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제의 생체 실험 만행을 세상에 알린 가장 결정적이고도 슬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촌의 참혹한 몰골과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윤영춘은 접견실 유리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제는 주사기를 통해 조선의 가장 푸르른 두 천재의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도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면회가 있은 지 불과 보름 뒤인 1944년 3월 7일 사촌의 뒤를 따라 송몽규 역시 후쿠오카의 차가운 독방 속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948년 8월 마침내 조선 땅에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의 전령이 찾아왔지만 후쿠오카의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청년 윤동주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시인의 육체를 소멸시켰고 삼엄한 검열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역사 속에 완벽하게 파묻어버렸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결코 인간의 잔혹한 폭력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일제의 시퍼런 칼날을 피해 전라남도 광양의 한 낡은 집 마룻바닥 및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유일한 필사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배 정병욱과 그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시인의 영혼이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장에 부활을 알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전모와 역사적 팩트가 얼마나 명백하고 참혹한지 세월이 흘러 가해국인 일본의 양심 세력들조차 고개를 숙여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 문학 교과서 대수관 서점에서 발행한 공식 교과서의 기록입니다. 그 교과서 안에는 청년 윤동주의 삶과 함께 다음과 같은 참회의 문장이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죠. 요절이라고는 하지만 윤동주는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정체 모를 주사를 반복해서 맞았다고 한다. 언젠가는 일본인의 손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져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일본 학계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조차 윤동주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일제가 자행한 잔혹한 범죄의 결과였음을 역사적 진실로 엄연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시집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해보지 못했던 무명의 청년 유학생 히라누마 도주. 그는 조국의 광복과 함께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 윤동주를 되찾았고, 오늘날 시대를 막론하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는 불멸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밤마다 거울을 보며 고뇌하고 적국의 낯선 하숙방에서 깻묵을 먹으며 버틴 고독 속에서 써내려간 시 구절들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빛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주사기로 그의 숨통을 끊었을지언정 그가 남긴 고결한 양심과 아름다운 우리말의 불꽃은 단 1mm도 훼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갈망하며 잎새에 이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청년 윤동주. 그의 삶은 비록 27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멈춰섰지만 그가 남긴 맑고 순결했던 문학적 영혼은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밤하늘의 눈부신 별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고결한 양심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우리의 마음속 거울을 가만히 닦아보는 것은 어떨지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